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삿갓 이야기를 낭독해 드립니다. 김삿갓의 방랑 생활도 어느덧 수십 년, 어느덧 검은 머리도 반백으로 변했습니다. 김삿갓은 전국 방방곡곡 팔도강산을 누리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 사람들 중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김삿갓은 그냥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자기 일처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천성이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심성을 소유하고 있기에 그처럼 아름다운 시가 술술 솟아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억울하게 살인죄를 뒤집어 쓴 한 노인을 구해준 김삿갓은 무려 500냥이나 되는 거금을 받았지만은 모두 양보하고 거절할 수 없어 50냥만을 받아든 채 또다시 방랑의 길에 나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 추구하는 돈도 명예도 그리고 권력에도 아무 관심이 없는 김삿갓. 그는 오직 텅 빈 마음으로 발길 닿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구름처럼 떠도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삿갓은 오늘은 또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낭독합니다. 만호제 엉터리 훈장. 김삿갓은 팔도로 방랑하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곤경 속에서 구해주었다. 얼마 전에는 박천댁을 장사꾼들의 행패로부터 구해주었고 이번에는 옥에 갇혀있는 김득춘 노인을 무죄 석방시켜준 것도 그런 일의 하나였다. 그러나 그처럼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덕망이 높다거나 혹은 지식이 풍부했기 때문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인생을 오로지 참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오려는 생활신조덕택이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중용이라는 책에 성자천지도야라는 말이 나온다. 아무런 꾸밈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본연의 뜻이라는 소리다. 그리고 또 대학이라는 책에는 성어 중용 어회라는 말이 나온다. 마음속에 진실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외형으로 나타난다는 소리다. 게다가 또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에는 자고 능용이라는 말이 나온다. 마음속에 자유로움을 품고 있으면 용기가 절로 솟아난다는 소리다. 김삿갓은 평소에 그와 같은 책들을 많이 읽어왔을 뿐만 아니라 평소부터 인생을 오로지 참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오기 때문에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에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지혜와 용기가 솟아난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야 어쨌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아무 사심도 없이 구해준 것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었기에 김삿갓은 이날따라 발길이 유난스럽게 가벼웠던 것이다. 강계로 가려면 저기종 고개를 넘어야 한다. 그 고개가 얼마나 높은지 가도 가도 길은 올려다 보이기만 하였다. 그 고개를 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옛날 어떤 시인이 저기종 고개를 넘어가며 이런 시를 지었을 것인가. 천지가 개벽할 때 서관곡에 생겨나 청산이 천겹 만겹 오르기가 힘드네. 진종일 가도 가도 끝날 줄을 모르고 우거진 숲 사이로 들길만 아득구나. 이었고 저기룡 고개 위에 올라서니 북쪽으로 저 멀리 수많은 산으로 둘러싸이는 광활한 고원지대에 하늘에서 내려온 첫 동네인 강계거울에 웅자가 한눈에 굽어 살펴 보였다. 강계구는 제주도의 3배나 되는 광활한 지역이다. 강계거울은 사면이 북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동쪽은 낭림산맥, 남쪽은 묘양산맥, 북쪽은 강남산맥 등등 세 개의 산맥이 동북에서 서남으로 뻗어나오며 광활한 고원지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강계고을인 것이다. 강계고을은 멀리서 바라만 보아도 산중왕국이라는 인상이 절실하였다. 산이 높고 물이 맑아 강계 여자들은 미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강계는 우리나라 3대 색형 중에서도 으뜸가운 고을이라고 일러오거니와 미인이 많은 것은 역시 산자 수명한 덕택이 아닌가 싶었다. 강계는 고구려 왕국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말갈족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항상 대치관계에 있어서 고구려의 세력이 한창 왕성했던 광개토대왕 시절에는 압록강 건너 멀리 송하강묘까지가 고구려의 영토로 되었던 때도 있었다. 그 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며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바람에 강계는 일시 버려진 땅이 되어 몇백 년 동안은 여진족의 지배를 받아온 비운의 국토이기도 하였었다. 서울서 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국력이 강계까지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강계 사람들은 기질이 워낙 강인한지라 언제까지나 오랑캐의 노예 노릇은 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몸소 무예를 닦아 자위책을 강구함으로써 오랑캐의 무리를 깨끗이 추방하고 조선왕조의 백성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자고로 강계는 명포수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고향을 자력으로 지켜나가려는 상무정신이 남달리 발달된 덕택이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저기령 고개를 넘어 강계읍내로 부지런히 걸어왔다. 얼마를 걸어오느라니 맑은 물이 용용하게 흐르는 커다란 강이 나온다. 이 강은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지나가는 농부에게 물어보니 이 강은 덕노강이라오. 몽고말로는 뚜르게라고 하지요. 몽고말로 뚜르게라는 말이 무슨 소리요? 그 옛날 말갈족과 여인족들이 강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놈들은 강계 여인들을 볼모로 많이 잡아갔죠. 몽고족들은 볼모로 잡아가는 여인들을 뚜르게라고 불렀는데 많은 여인들이 볼모로 잡혀 이 강을 건너가는 꼴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이때부터 이 강 이름을 숫제 뚜르게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김삿갓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메어 좋을 지경이었다. 말갈족과 여진족들이 강계 여인들을 얼마나 많이 납치해 갔으면 강의 이름조차 뚜르게강이라고 부르게 되었을 것인가.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은 죄 없이 타민족의 박해를 받게 마련이다. 강계 사람들은 분노와 적개심이 얼마나 극렬했으면 집단적으로 무예를 연마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외적들을 강계 땅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것인가.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영원히 남아야 할 빛나는 공적이 아닐까 싶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강계 사람들의 그와 같이 강렬한 상무정신에 오히려 공포감이 느껴져 그때부터는 평안도 사람이라면 일체 관계에 등용하지 않게 되었다. 아니 평안도 사람이라면 벼슬아치로 등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안도 땅 자체를 소외된 국토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백성들 간에는 차별대우에 대한 불평이 점점 고조되어 먼 훗날에 마침내 홍경래난이라는 반란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중앙정부는 평안도 사람들을 일체 벼슬아치로 등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천간 이북의 평안도 땅은 숫제 소외된 국토로 생각해 행정적으로도 거의 돌봐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평안도 백성들은 무시로 침범해오는 외역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몸소 무술을 닦고 성체도 자기 힘으로 구축해야만 하였다. 그런 관계로 평양 이북 땅에는 어느 거울에 가나 영변 거울의 초롱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체가 없는 곳이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네 고향과 자기네 가족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국력을 기르고 성을 튼튼히 쌓아올려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실정은 정신적인 계절을 불가피하게 하여 평안도 사람들은 가문의식을 일찍부터 버리고 집단 방위체제를 삶의 근본 정신으로 삼아오게 되었다.
그러한 관계로 중앙정부의 어떤 권력도 평안도에서는 함부로 간섭을 못하게 되어버렸다. 평안도 기지를 맹호출림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된 근거가 바로 그런 점에 기인했던 것이다. 청천강 이북당은 그처럼 소외된 국토였던 관계로 평안도에서도 가장 오지인 강계지방을 중앙정부로서는 죄 지은 사람들을 정배 보내는 유배지로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고관들을 강제로 정배를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가령 우리나라 국문학계의 고도였던 송강정철이 정배 간 곳도 강계였고, 성리학의 대가였던 회제 이현적이 정배를 살던 것도 다른 지방 아닌 강계였던 것이다. 김 작가는 역사상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회고해보며 강계 거울에 도착하자마자 읍내로 들어오려고 나룻배에 올랐다. 때마침 날은 어두워오는데 강물이 용용하게 흘러내리는 동로강에서는 수많은 낚싯배들이 쏘가리를 잡느라고 여기저기 떠돌고 있었다. 게다가 어디선가 구성진 뱃노래까지 들려오고 있지 않은가. 김 작가는 그 노래를 듣자 불현듯 현종 때이신 배정휘의 동로강이라는 시가 머리에 떠올랐다. 연기 침침 잠긴 속에 굳은 비는 내리고 낚싯배 노랫소리 해걸음에 들려오네. 쏘가리는 물 위로 펄펄 뛰어오르는데 노소리 삐걱삐걱 강물 위에 흩어진다. 김 작가는 나룻배를 타고 동로강을 건너며 언젠가 어느 장거리에서 만났던 점쟁이가 강계에 가면 반드시 귀인을 만나 즐거움을 그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요 하고 일러주던 말이 문득 머리에 떠올라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강계에서 미인을 만나면 결코 해롭지 않으리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두워오는 거리를 걸어오고 있노라니까 어디선가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북은 어딘가 서당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그렇다면 오늘 밤은 서당에서 신세를 져야 하겠는걸. 김 작가는 골목 안으로 들어와 서당을 찾았다. 초가집 지붕에 만호제라는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어서 서당을 찾아내기는 지극히 쉬웠다. 서당 이름을 만호제라고 한 것은 고려 국민왕 때의 강계를 일시 만호부라고 불러왔기 때문이리라. 김 작가는 서당으로 찾아 들어와서 훈장을 만났다. 훈장의 나이는 50가량 되었을까. 이름은 요란스럽게도 변대성이라고 하였다. 허우대가 큼직한 데다가 뿔이 삐쭉삐쭉 나온 유관을 쓰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뭇 위험이 있어 보이는 풍치였다. 얼굴이 붉으스레한 것은 낮에 마신 술이 아직 덜 깨어난 때문인성 싶었다. 김 작가는 아이들이 글 읽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한편 구석에 구운 보릿자루처럼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어서 논어를 읽는 아이가 책을 훈장 앞으로 들고 와 선생님, 이 대목을 어떻게 읽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었다. 옆에서 보고 있노라니 아이가 물어보는 것은 논어의 옥략편에 나오는 지자요수, 인자요산이라는 대목이었다. 따라서 우리말로는 응당 지자는 요수요, 인자는 요산이라고 읽어야 할 대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장은 에헴 하고 헛기침으로 위험을 한번 떨어보이고 나서 너는 그런 것도 뭘 읽어서 어떡하느냐. 그것은 지자는 낙수요 인자는 낙선이라고 읽느니라 하고 일러주는 것이 아닌가. 김 작가는 그 대답을 듣고 까무라칠 듯이 놀랐다. 요산요수는 요산요수라고 읽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아니던가. 그러나 훈장은 그러한 상식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고 요산요수를 천연덕스럽게 낙산낙수로 가르쳐주고 있는 데는 기가 찰 노릇이었다. 낙자는 어떤 의미로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음악에 관한 말을 쓸 때에는 악이라고 읽어야 하고, 좋아한다는 뜻으로 쓸 때에는 요라고 읽어야 하고, 기쁨을 나타내는 뜻으로 쓸 때에는 낙이라고 읽어야 한다. 다시 말해 악기니 악보니 할 때에는 악기 악보라고 읽고, 산과 물을 좋아한다는 뜻에서 요산요수라고 썼을 때에는 요산요수라고 읽어야 하며, 즐겁다는 뜻에서
쓸 때에는 낙향인이 낙천간이 하는 식으로 읽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훈장이라는 자는 그런 구별조차 몰라 묘산묘수를 아이들에게 낙산낙수로 가르쳐주고 있으니 김삿갓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시골에는 그런 엉터리 훈장들이 흔하기는 하지만 설마 강계 고을에도 그런 엉터리 훈장이 있을 줄은 몰랐다. 훈장이 아이들에게 글을 잘못 가르쳐주거나 말거나 김삿갓은 아무 말도 안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아이들에게 글을 잘못 가르쳐준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훈장에게 넌지시 귀띔을 해주었다. 그것은 낙산낙수가 아니고 요산요수라고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그러자 훈장은 대뜸 얼굴에 노기를 띠며 이렇게 쏘아붙이는 것이 아닌가. 자네가 뭘 안다고 아이들 글 가르쳐주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나이가 대단한 차이가 아닌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네라는 칭호는 당치 않은 소리다. 아이들 앞에서 무안을 당하는 것이 그렇게도 화가 동하는 모양이었다. 김삿갓은 싸울 수는 없기에 수째 입을 다물어버리고 말았다. 훈장은 화풀이를 하고 나서도 성이 가시지 않는지 잠시 잠잠히 앉아있다가 어두운데 홍두깨격으로 불쑥 자네 고향이 어딘가? 하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이올시다. 고향이 서울이라고 하면 풀이 좀 꺾일 줄 알고 일부러 서울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훈장은 그 대답을 듣고 나더니 오히려 경멸하는 빛을 보이며 이렇게 쏘아붙이는 것이 아닌가. 어쩐지 그런 것 같네. 서울 애기들은 백성은 첫머리에 나오는 하늘 천자를 하늘 천하고 읽으렸다. 그게 어째 하늘 천이 아니고 하늘 천다고 읽어야 한단 말인가. 낙산낙수도 그와 마찬가지일세. 그것은 낙산낙수라고 읽어야 할지 어째서 요산요수라고 읽어야 하느냐 말일세. 모르면 숫째 잠자코 있는 편이 좋으련만 얼토당토하는 고집을 부리고 나오는 무대는 기가 찰 노릇이었다. 마침 그때 대학을 읽고 있던 아이가 책을 들고 와 훈장에게 묻는다. 선생님, 여기 있는 대학 지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옵니까? 훈장은 뜻을 잘 모르겠는지 눈을 감고 몸을 좌우로 흔들거리며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문득 이놈아, 날 어째서 내가 술에 취해 정신이 아물아물할 때에만 그런 걸 물어보느냐. 밖에 나가 바람을 쐬어 술이 깨거든 그때 들어와 알려줄 테니 그리 알고 있거라. 하고 말하며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시시덕거리며 우리 선생님은 뜻을 잘 모르니까 안에 들어가 마누라한테 물어보고 나와서 우리한테 알려주려는 것이야. 하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저기 놀랐다. 훈장인 남편이 모르는 글을 마누라가 알고 있다면 그 마누라는 보통 내기가 아니겠기 때문이었다. 얘들아, 훈장댁 사모님은 글을 그렇게도 많이 알고 있는 여자냐? 김삿갓은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아이들은 저희끼리 킬킬거리며 대답했다. 우리 선생님네 사모님은 옛날에 기생 노릇하던 분이라서 그리 여간 유식하지 않아요. 그런 유식한 여자가 어째서 돈도 없어 보이는 훈장하고 결혼을 했다더냐? 사모님이 어째서 우리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는지 우리들은 그것까지는 몰라요. 마침 그때 밖에 나갔던 훈장이 다시 들어오더니 아까 질문했던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대학 지도가 무슨 뜻이냐고 아까 내가 물어보았겠다. 대학이라는 것은 책의 이름이고 지도라는 것은 그 책 속에 담겨있는 도리를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자 아이가 또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제명명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옵니까? 훈장은 또다시 눈앞이 캄캄해 오는지 손으로 이마를 짚고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으며 이놈아, 내가 정신이 또다시 아물아물 해오는 걸 보니 술이 다시 취오는 모양이로다. 그 질문은 내일 아침에 대답해 줄 테니 지금은 뜻을 모르는 대로 그냥 읽기만 하거라. 하고 숫째 밖으로 나가버리고 마는 것이다. 훈장이 없어지자 아이들은 확자지껄 떠들어대며 김삿갓에게 수작을 걸어온다. 아저씨는 우리 선생님보다도 글을 더 많이 알고 있는 모양이죠? 이 녀석들아, 나는 훈장도 아닌데 너희 선생님보다 글을 어떻게 내가 많이 알겠느냐? 그러다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한테 글을 잘못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던걸요.
너희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쓸데없는 참견을 했던가 보다. 그래요? 그럼 아저씨는 우리들과 글자풀이 수수께끼나 한번 해보실래요? 아이들은 훈장이 없어 해방감이 느껴지는지 엉뚱한 수작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 작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희들의 소원이라면 그러자꾸나. 김 작가는 옛날에 서당에서 글자풀이 장난을 많이 해보았는지라 자신을 가지고 대답하였다. 한 아이가 물었다. 서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글자가 무슨 글자죠? 그것은 날 생자로다. 소자 밑에 외나무 다리 하나를 가로질러 놓았으니까 날 생자가 아니겠느냐? 아이들은 그 대답을 듣고 방안이 시끄럽도록 떠들어댄다. 아저씨가 보통 아저씨가 아니시네요. 이번에는 다른 아이가 앞으로 나앉으며 물었다. 이번에는 내가 물어볼게요. 새가 나뭇잎을 입에 물고 날아가는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김 작가는 어렸을 때 서당에서 글자풀이 놀이를 하도 많이 해보아서 아이들의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었다. 새가 나뭇잎을 물고 날아가는 글자는 9구자리라. 왜냐하면 새 글자 왼편에 삐침이 하나 있는데 삐침이 바로 새가 물고 날아가는 나뭇잎이 아니겠느냐? 김 작가는 근사하게 대답해주는 바람에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웃어싸고 있었다. 그럼 이번에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무당이 갓을 쓰고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무당이 갓을 쓰고 있는 글자는 편안한 한자로다. 안자는 간머리 아래에 계진 여자를 쓰고 있는데 여자가 갓을 쓰고 있으니 무당이 아니고 뭐겠느냐? 아이들은 신바람이 나는 듯 또다시 확자지껄 떠들어댔다. 그럼 눈에 발이 달린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눈에 발이 달린 글자는 조개 패자로다. 패자는 눈 목자 밑에 발이 둘이 달려있지 않느냐? 그럼 나무에 올라가 나팔을 불고 있는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그건 뽕나무 상자로다. 나무목 위에 또 우가 셋이나 있어서 또 나팔을 불고 있으니까 뽕나무 상자로다. 김 작가는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줬다. 뽕나무 상자는 방귀 잘 뀌는 글자라고도 하느니라. 아이들은 나무가 방귀를 잘 뀐다는 소리를 듣고 포복절도를 하며 물었다. 아저씨, 뽕나무가 어째서 방귀를 잘 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아라. 상자는 우리말로 뽕나무라고 하지 않느냐? 이름부터가 뽕뽕뽕하고 방귀를 잘 낀다고 해서 그런 말이 생겨난 것이로다. 뽕나무를 방귀 잘 끼는 나무라고 설명을 해주니 아이들은 박장대소를 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문제만은 아저씨도 잘 모르실 거예요.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죠? 김 작가는 그 글자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물어보는 대로 하나도 막히지 않고 모조리 대답해버리면 일방적인 승부가 돼버려 오히려 흥미가 없어질 것 같아. 그런 글자도 있었던가? 나는 그런 글자는 모르겠는걸? 하고 일부러 매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이들은 김 작가를 굴복시킨 것이 신바람이 나는지 아저씨는 그런 것도 모르세요? 하고 사뭇 어깨를 으쓱거려 보였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글자를 내가 죄다 알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 글자가 도대체 무슨 글자냐? 잘 생각해 보다가 정말로 모르겠거든 손을 드세요. 그러면 그때에 가서 가르쳐 드릴게요. 김 작가는 아이들에게 흥치를 돋워주기 위해 일부러 끙끙 생각해보는 척하다가 얘들아,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 글자가 도대체 무슨 글자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구나 하고 말해주었다. 아이들은 승리감에 크게 웃어 싸우며 아저씨가 정말로 모르시겠다면 우리가 가르쳐 드릴게요.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 글자는 어조사 내자가 아니고 뭐겠어요. 내자의 오른편은 허리가 꼬부라진 데다가 왼편에는 지팡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조사 내자가 틀림없지 뭐예요. 하고 잠옷 의기양양하게 말해주는 것이었다. 김 작가는 짐짓 크게 감탄해 보였다.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니 오조사 내자는 과연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 글자임이 분명하구나. 너희들은 그처럼 재미나는 글자놀이를 도대체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아이들은 입을 다물고 대답이 없다. 아마 선생님이 배워주신 모양이지? 그러자 아이들은 일제히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은 그런 것도 모르세요. 그러면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얼마 전에 선생님 댁 사모님이 오셨다가 웃음거리로 말해주신 거예요. 뭐야? 선생님 댁 사모님이 말해주신 거라고? 옛날에는 기생이었다는 그 사모님 말이냐? 네, 그래요. 그 사모님은 옛날에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었다지만은 글도 여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자기가 모르는 글은 마누라한테 물어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요. 그러면 사모님은 너희들에게는 선생님의 선생님인 셈이로구나. 아이들은 고개를 가로흔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사모님도 글을 잘하시지만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진짜로 글을 잘하는 사람은 사모님의 동생인 추월이라는 기생이라는 거예요.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저기 놀랐다. 뭐야, 강계에는 글을 그처럼 잘하는 기생도 있느냐? 그럼요. 그러나 추월이라는 기생은 글을 잘해 그런지 워낙 콧대가 높아서 시시한 사내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추월은 나이가 몇 살이나 된 기생인데 콧대가 그렇게도 높다는 거냐? 나이는 잘 모르지만 풍류를 모르는 손님은 진짜 상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김삿갓은 아이들의 말을 액면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추월이라는 기생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아이들과 글자놀이에 열정이 놀라니까 훈장은 날이 캄캄하게 어두워서야 돌아왔다. 그리하여 아이들을 보고 오늘은 날이 어두웠으니 그만들 돌아가거라 하고 아이들을 부랴부랴 집으로 보내버렸다. 그제서 깨닫고 보니 훈장은 어디서 술을 마시고 왔는지 아까보다 술이 많이 취해 있었다. 김삿갓은 손님을 내버려둔 채 자기 혼자만 술을 마시고 돌아온 훈장이 은근한 괘씸한 생각이 들어 어디서 술 대접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그려? 하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물어보았다. 훈장은 꺼르륵 술투림을 하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경계불새가 너에게 술을 꼭 대접하고 싶다기에 지금 동원에서 술을 한 잔 대접받고 돌아오는 길일세.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소리다. 강계부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 하필이면 훈장 나부랭이와 술을 같이 마셨을 것인가. 강계부사와 무척 가까우신 모양이죠? 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건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 진작부터 나와 석양대를 꼭 한 잔 같이 하고 싶다고 해왔거든. 한다는 소리가 너무도 허무맹랑해 김삿갓은 혼자 생각해보았다. 이자는 과대망상 병자인가 보구나.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도 허튼 소리를 할 리가 없지 않은가. 이었고 저녁상이 겸상으로 들어왔다. 저녁상에는 생선 2마리가 놓여 있었다. 손님인 김삿갓 앞에 놓여있는 생선은 큼지막하였고 훈장 앞에 놓여있는 생선은 조그마하였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는 하지만 김삿갓은 상을 차려놓은 여인의 세심한 배려에 내심 감탄을 마지 않았다. 훈장 마누라는 유명한 기생 출신이라고 하더니 음식 차림새 하나만 보아도 예의범절이 분명한 여인임을 알 수 있구나. 그런 여인이 어째서 엉터리 훈장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훈장은 생선이 크고 작은 것을 보더니 큰 것을 서슴지 않고 자기 앞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리고 숟갈을 들고 밥상에 마주 앉으며 여보게 저녁 먹세. 오늘 저녁은 내가 특별히 자네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네. 하고 저녁밥을 함께 먹어주는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알라는 말투였다. 김삿갓은 아나 모이는 그 버르장머리가 아니꼬와 견딜 수가 없었다. 생선 한 마리가 크면 얼마나 크며 작으면 얼마나 작겠기에 자기 손으로 생선을 바꿔놓는단 말인가. 손님 대접할 줄조차 모르는 이런 놈을 어찌해야 좋을지. 골탕을 좀 먹일 수 있을까? 김삿갓은 저녁밥을 먹어가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참 나는 물고기를 하룻밤 사이에 크게 키우는 방법을 알고 있죠. 선생도 그런 방법을 알고 계시오? 하고 물어보았다. 사람의 재주가 아무리 비상하기로 물고기를 하룻밤 사이에 크게 키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김삿갓은 훈장 변대성이가 생선을 바꿔치기 한 것을 골려주기 위해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와 같은 엉터리 수작을 부려보았던 것이다. 훈장은 김삿갓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놀란다. 예? 물고기를 하룻밤 사이에 크게 키울 수 있다고요? 자네는 참으로 놀라운 재주를 갖고 있네 그려. 조그만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하룻밤 사이에 크게 키울 수 있단 말인가? 조그만 새끼 물고기를 낚시 다랭이 속에 넣어놓고 위에서 먹이와 맑은 물을 연방 흘려보내면은 물고기는 먹이를 연방 먹어대기 때문에 하룻밤만 지나면 몰라보게 커지게 된다오. 우후, 자네 말을 들어보니 그렇기는 하겠는걸. 그런 방법을 쓰면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크게 되는가? 김삿갓은 이때다 싶어 자기 앞에 놓이는 조그만 생선을 얼른 훈장 앞에 놓이는 생선 옆에 갖다 놓고 비교를 해보았다. 처음에는 요만하던 물고기가 하룻밤만 지나면 선생 앞에 있는 이 생선만큼은 자라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큰 생선을 슬며시 바꿔보려고 하였다. 그러자 훈장은 크게 당황하여 김삿갓의 팔을 움켜잡으며 말했다. 여보게 이 생선은 내 것일세. 자네가 마음대로 바꿔가서는 안 되네. 아니지요. 우리나라의 예절로는 손님에게는 큰 것을 대접하고 주인은 작은 것을 먹어야 옳은 일이 아닙니까? 아까 밥상에 들어올 때 보니까 내 앞에는 분명히 큰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쯤 말해주었으면 응당 얼굴이 붉혀야 옳을 일이었다. 그러나 훈장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천인덕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야 물론 손님에게 큰 것을 대접하고 주인은 작은 것을 먹어야 옳은 일이겠지. 나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네. 그러나 자네는 작은 물고기를 하룻밤 사이에 크게 키우는 재주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보나마나 자네는 작은 생선을 먹어도 뱃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크게 될 걸세. 그러나 나는 그와 같은 재주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것을 먹어야 하네. 김삿갓은 훈장이 임기용변으로 둘러대는 변명을 듣고 두 손을 바짝 들어버렸다. 강계에서도 소문난 기생을 마누라로 후려잡은 것도 바로 그런 수법을 사용한 덕택이 아니었을까 싶었던 것이다. 강계 사람들은 오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옛날 어떤 좌수는 암행어사의 볼기를 친 일도 있었다. 하거니와 김삿갓이 아무리 말재주가 좋아도 훈장 변대성만은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김삿갓은 눈물을 머금고 작은 생선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조반 후에 김삿갓은 인풍루를 구경하려고 훈장 변대성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였다. 그러자 훈장은 김삿갓을 가엾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자네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생소한 지방을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가? 김삿갓은 생각조차 못했던 질문에 어이가 없었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명산대청을 구경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요. 이 사람 못난 소리 그만하기에 명산대천을 아무리 많이 구경하기로 거기서 돈이 나오는가 계집이 나오는가? 훈장은 그렇게 말하며 코웃음을 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자네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강계는 기생이 많기로 소문난 고장일세.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자네도 돈 많은 기생이나 하나 꼬여 잡도록 하게. 자네도 돈 많은 기생이나 하나 꼬여 잡도록 하게. 뭐잖아 험동수란이 닥쳐올 판인데 자네는 옷주제가 그게 뭔가. 옷주제가 그래가지고서는 얼어죽기가 십상일세. 훈장은 동정하는 뜻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겠지만은 그 말투는 어디까지나 협잡배와 다름없는 말투였다. 김삿갓은 자기도 모르게 너털 웃음을 웃었다. 돈 많은 기생을 꼬시려면 우선 내가 돈이 많아야 할 게 아니겠소. 내가 어디 돈이 있어야 말이죠. 얘기 사람 못난 소리 그만하라니까. 그러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줄 아는가. 돈 없이 기생을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훈장이 마누라를 어떤 수법으로 꼬셨을까 싶어 김삿갓은 지나가는 말로 슬쩍 물어보았다. 훈장은 김삿갓의 등을 툭툭 쳐보이며 말했다. 자네는 그 방면에는 아주 쑥맥인 모양이니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줌세. 여자라는 동물은 워낙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한번 깔아뭉개 버리면 되는 법이네. 직이상자하고 천기하강하여 음양이 상망하면 천지는 상탕하는 법인데 돈이 무슨 필요란 말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뿌리가 튼튼해야 하네. 자네는 물론 뿌리는 튼튼하겠지? 훈장은 자기식으로 떠들어대며 한바탕 웃어쌌고 나서 인생 도처유청산이라 계집은 어디 가나 있는 법이네. 좋은 계집을 꼭 하나 후려잡도록 하게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훈장과 작별하고 인풍로 구경을 오면서도 인생을 훈장과 같은 식으로 살아갈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서로 간의 금실이 화합하지 않는 남녀관계는 동물적인 유족과 무엇이 다르리라 싶었던 것이다. 이윽고 인풍로에 도착하였다. 인풍로는 평양의 연광정, 성천의 강선루, 안주의 백상루, 영변의 약산등대, 의주의 통군정, 만포의 세검정, 선천의 독림, 폭포 등과 더불어 관서 8경의 하나다. 김삿갓은 연광정도 보았고 백상루도 보았고 약산등대도 보았다. 그러나 인풍로는 연광정과 백상루의 유가 아니었다. 인풍로는 동로관과 북천이 합수하는 천인절벽 위에 하늘 높이 솟아있는 거대하고도 수려한 누각이었다. 인풍로라는 멋들어진 이름은 도대체 누가 지은 이름일까? 세종 때 강계 순찰을 왔던 정문형의 인풍록이라는 글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강계는 말괄과 연접해 있는 땅으로서 산천이 흠준하여 서북방면의 국가안보상 중요한 요새다. 세종 4년 1424년 봄에 윤말손이 이곳에 부사로 와서 거대한 누각을 하나 지어놓았다. 다락 앞에는 교장을 두어 평일에는 장교들이 무예를 연마하도록 되어 있다. 내가 지방 순찰차 이곳에 오니 윤병사는 나에게 이 누각의 이름을 지어주기를 요청하기에 나는 인풍루라고 부르게 하였다. 그러나 어떤 분들이 희란하기를 이 누각은 변진에 있는 요새인 관계로 반드시 위험이 있는 이름이라야 하는데 인풍은 너무도 부드럽다고 비난하였다. 윤병사는 그런 신랑을 듣고 인풍루라고 부르기를 무척 주저하므로 나는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었다. 오늘날까지 무장들은 무예와 위험만을 일삼아오고 백성들의 어려움에는 아무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윤병사만은 그렇지 않아 백성들 어루만지기를 마치 갓난아이와 같이 하고 사조들과도 고락을 같이 해오며 예악과 시설을 가꾸게 하고 호령은 엄하되 밝고 상과 벌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다. 그로써 백성들은 편히 살 수 있게 되었고 군사들도 날이 갈수록 강력해 오고 있다. 그것은 윗사람의 인품이 모든 방면에 골고루 미친 증거다. 인자는 대적할 리가 없다는 말은 그런 것을 두고 하는 것인데 윤병사가 누각을 짓고 나에게 이름 지어주기를 청하기에 나는 서슴지 않고 인풍루라고 지어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록이 전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풍루라는 이름은 세종 때 정문영이가 지은 이름임이 분명한 것이다. 김삿갓은 이상과 같은 기문을 읽어보고 인풍루라는 이름을 더욱 아름답게 여겼다. 악비전에 보면 대장은 모름지기 인, 신, 지, 용, 엄의 5가지 조건을 몸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인을 첫째로 소중하게 꼽지 않았던가. 인풍루 난간에서 눈앞을 굽어보니 저 멀리 절벽 아래로 푸른 강물이 굽이치며 흘러가는 풍경도 아름답거니와 강 건너 넓은 들판에 산 하나가 유별나게 우뚝 솟아있는 것도 가히 볼만하였다. 강 건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저 산은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저 산 이름은 독산이지요. 이 지방 사람들은 중해머리와 같다고 해서 중머리산이라고도 부른다오. 하고 대답해 주었다. 김작갓은 독산을 바라보며 모든 산들이 서로 연동을 이루고 있는데 저 산 하나만은 어째서 홀로 떨어져 있을까?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옆 사람이 얼른 대답을 가로막고 나섰다. 저 산은 본시 강계에 있던 산이 아니고 위원고을에서 학이 등에 짊어지고 날아오다가 저곳에 떨어뜨려 놓은 산이라오. 그러니까 언제나 외로운 산일 수밖에 없지요. 김작갓은 그 말을 듣고 저기 놀랐다. 학이 위원에서 산을 짊어지고 오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요? 강계의 진산인 남산에는 옛날부터 학이 많이 살아오고 있죠. 그런데 학들은 위원에 있던 저 산이 무척 탐이 났던지 어느 날 학이 저 산을 등에 짊어지고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때마침 동로강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할애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도 놀라워 소리를 지르자 학은 저 산을 남산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들판에 떨어뜨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은 들판에 외롭게 서 있게 된 것이라고. 어느 지방에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전설의 한 토막이었다. 위원에서 가져온 산인지 몰라도 강 건너 벌판에 저 산이 하나 우뚝 솟아 있음으로 해서 인풍류의 조망이 더 한층 아름답게 되었어. 김작갓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락에 걸려있는 많은 현판시들을 읽어보기 시작하였다. 신희정이라는 사람도 강계에 정배를 받던 일이 있는지 인풍류에는 이런 시가 걸려 있었다. 한 줄기 비바람 강 위로 지나가니 모든 산 푸른 빛이 허공에 그득하다. 안개 낀 모래밭엔 백로가 졸고 있고 어스름 물결 위엔 쏘가리떼 뛰노네. 다락은 높아 하늘에 솟아건난 3년 묵은 이내 시름 풀길이 없네. 가슴에 품은 큰 뜻은 한이 없으니 귀양살이 괴로움 술로나 달래버리. 가족들을 서울에 남겨두고 홀로 귀양살이하는 대장부의 의로운 심정을 여실히 나타낸 시였다. 인풍루 현판에는 성종 때 좌천성을 지낸 민재인의 다음과 같은 시도 걸려 있었다. 할 일 없이 거닐다가 다락에 올라오니 동서에서 합친 강물이 넓기도 하네. 산 위에 달이 뜨자 학은 놀라 날아가고 저무는 바람 속에 물고기 떼 번뜩인다. 그늘진된 눈일망정 봄빛이 완연한데 묵은 바람 차가워 눈은 녹지 않노나 볼수록 좋은 경치 떠나기 아쉬우니 맑고 높은 그 깊음 속세가 아니로다. 인풍루는 옛날에 무장들이 무예를 수련하던 곳이다. 따라서 현판시에는 무장들의 시도 걸려 있었다. 객지에서 가을이 가고 세모가 닥쳤는데 굳은 비 부슬부슬 또 하루가 저문다. 검은 거 부여잡고 시험을 달래볼까. 취중에 검을 보니 내 마음 숙연구나. 국경을 지키는 무장들의 애틋하고도 엄숙한 심정이 여실히 나타나 있는 시다. 옛날부터 군무처럼 고달픈 일은 없다고 일러온다. 그 중에서도 수자리의 임무는 가장 고달픈 일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 한 잔 들어가자 검은 거를 부여잡고 시름을 달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멋들어진 풍류인가. 우리네 조상들은 무인들조차 그와 같은 풍류가 있었구나 싶어 김작갓은 매우 흐뭇한 느낌이었다. 이날따라 날씨는 겨울답지 않게 따뜻하였다. 그래 그런지 다락 위에서는 4~5인의 늙은이들이 둘러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다. 옛날부터 바둑은 신선노름이라고 일러온다. 백발이 성성한 늙은이들이 드높은 다락 위에서 바둑판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오로전에 열중해 있는 모습은 마치 천상의 신선들이 잠시 인풍루에 하강한 듯한 느낌이었다. 김작갓은 바둑을 구경하려고 노인들 사이에 슬며시 끼어들었다. 바둑은 백열전이 한창이었다.
바둑돌이 한 점 한 점 보일 때마다 천하대세가 이리 기울었다 저리 기울었다 하는 것은 흥미가 진진했지만은 그보다도 더 재미있는 것은 늙은이들이 주고받는 입씨름이었다. 이놈의 군자는 위방불입인데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덤벼오느냐? 한쪽이 그 모양으로 상대방을 나무라주면 이쪽도 지지 않고 즉석에서 이놈아 불이 보혈이면 부두 고자라는 말이 있는 것도 모르느냐? 잔소리 말고 어서 두어라 하고 구성지게 받아넘기는 대답에도 멋이 있었다.